현대사 미스터리 시즌2 시간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은 통일시대 연구원 미녀탐정 오명윤입니다. 네, 저는 강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지 올해로 64주년이 되었습니다. 길다면 긴 세월이고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되면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이 박정희 묘소를 참배하거나 또는 박정희 묘소의 참배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라는 여러 가지 논란을 여전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박정희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고 그가 일으켰다는 경제발전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박정희를 13년간 비호하며 군 장성으로 만든 것은 미국이었다라는 주제로 박정희가 어떻게 군에서 성장했으며 5.16 군사 쿠데타까지 도달할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준욱 기자님, 네. 보통은 이제 4.19 혁명을 통해 이승만을 쫓아내고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설 중요한 시점에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스스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미국이 13년간 비호해서 군 장성으로 키워 그를 군사 쿠데타의 어떤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는 군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이제 4.19를 망친 것은 5.16이다. 네. 라고들 다들 얘기하시죠. 근데 예. 사실 뭐 4.19 과정에서도 미국이 개입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예. 이승만 하야공 자체도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메카나기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메카나기 당시 이제 주한미국 대사였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가 공작을 해서 이승만이 물러난 것이다라는 얘기가 당시에도 있었고요. 예. 뭐 실제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 학생들이 경무대 가서 대통령 각하하야하십시오라고 그래서 물러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의 공작에서 물러난 게 맞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는 뭐 다른 계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미 그때부터 4.19가 이제 그렇게 미국의 손아귀에 장악이 되면서 그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은 이제 미국이 좌지우지하게 된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박정희도 예.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 1년여 있다가 이제 쿠데타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3년이라고 했으니까 5.16 전에 14년이 48년이거든요. 1948년부터 61년까지 13년에 걸쳐서 이제 미국이 박정희를 비호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뭐 비호했다란 말이 뭐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면 1948년에 박정희가 사형당할 뻔하거든요. 예, 그때 이제 여순 그 14연대 반란 사건이 한창일 때 그리고 이제 숙군이라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좌익계를 이제 속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48년도 얘기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한참 전 얘기인데요. 그때 이제 박정희가 남로당 군책으로 걸린단 말이죠. 네. 박정희가 이제 원래 이제 일제 만주군에 그 봉직을 하다가 해방을 맞고 나서 이제 그 뭐 사실 뭐 빈손으로 들어왔겠죠. 아주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경비대 사관학교 이제 2기생으로 들어갔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여순 사건을 맞이했는데 조선경비 사관학교 이제 하고 나서 조선경비 사관학교 교육을 받는 중에 46년 10월달에 소위 우리가 이제 대구 폭동이라고 알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박정희의 형 박상희가 대구 폭동의 주역으로서 참여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제 조선경비사관학교 이제 교육 받는 중에 형이 죽은 거죠. 48년 10월 4일에 발발했던 게 그렇습니다. 네, 10월 초부터 이제 시작된 그 거사였는데 아무튼 박정희가 언제 남로당 군책이 됐는지는 뭐 정확하진 않은데요. 아무튼 한국이 조선에 들어오고 나서 귀국하고 나서 이제 형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마 남로당에 가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는 거고요. 근데 박상희의 폐살과 박정희가 어떤 군으로 뭐 이렇게 성장하는 데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은 없고 아마 연관이 있다면 방해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박상희의 동생인데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48년 그 숙군 과정에서 남로당의 군책으로 드러나서 사형 선고까지 받는데 그런 뒤에도 박정희는 계속해서 군에
요직이랄까 이런 데를 계속 이제 전전하면서 한국군의 이제 그 핵심 인사로 네. 부각이 되는 거죠. 13년 동안. 그런 과정들이 계속 되다가 이제 막판에 결정적으로 박정희가 5.16 쿠데타의 주역으로 내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과정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46년 10월 대구 폭동으로 박정희 형인 박상희가 사살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박정희가 어떤 경로를 시작을 했는지. 근데 이제 그때 박상희 형이 죽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경비대 사관학교 2기생으로 졸업을 하죠. 박정희는. 졸업을. 네, 이제 형이 죽고 나서 2달 뒤에 졸업을 하는데요. 46년 12월 말이네요. 네. 졸업을 나서 이제 졸업했으니까 육군사관학 졸업하면 지금도 소위 임관하듯이 그 당시에도 소위 임관을 한 겁니다. 어디로 임관했습니까? 그때 이제 춘천에 있는 파련대로 들어갑니다. 춘천 파련대 아마 소대장으로 갔겠죠. 예. 그 당시 파련대는 뭐냐면 당시 이제 미군정 치하였으니까 네. 일제 치하 다음에 미군 치하거든요. 예. 미군에서 이제 그 조선 경비대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한국군을 만드는 것이죠. 한국군 창설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남 지역 8개 도 각 도에 하나씩 그래서 8개 연대를 만든 거였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춘천의 파련대.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연대 그러니까 1, 2, 3, 4, 5, 6, 7, 8인데 1연대는 이제 지금의 태능의 육사 자리에 있었던 본부 연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7개 연대를 만드는데 뭐 순서는 꼭 1, 2, 3, 4, 5, 6, 7, 8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됐거나 이제 번호상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던 춘천 8연대로 배속이 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한 또 1년여 있다가 그냥 그 조선경비사관학교 중대장으로 또 가요. 이제 뭐 조선경비사관학교 중대장. 일단 교관으로 가는 거죠.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가서 이제 또 이제 후배들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소위로 임관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조선경비사관학교 중대장으로 또 임명이 된 거네요. 네. 그렇게 이제 군 생활을 시작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48년에 여순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순 사건 우리가 이제 14연대 반란 사건 뭐 여순 항쟁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부르는 사건이 터지면서 박정희가 그때 이제 그 사건이 터지니까 미군에서는 반란군 토벌 사령부를 만들어요. 그러겠죠. 네, 반란군 토벌하겠다고 나서는 거죠. 이제 14연대 그때까지 이제 그 14연대까지 만들어진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1946년까지는 8연대였고요. 박정희가 이제 갈 때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47년에는 이제 몇 개 연대를 묶어서 여단을 만들다가 계속해서 이제 연대 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9연대를 만들고 뭐 마산에 뭐 15연대가 만들어지고 여수에 14연대, 뭐 온양에 13연대 이렇게 쭉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14연대가 그때 마침 제주도 4.3 항쟁이 막 시작될 때였으니까 그때 이제 그 제주 4.3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14연대를 투입하려고 그러니까 14연대에 있던 한 부대가 반란을 일으킨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 동족을 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14연대 반란 사건이 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연대가 갑자기 반란을 하니까 이건 그냥 둘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압도적인 무력을 동원을 해서 탱크와 비행기를 동원해서 아주 뭐 처참하게 이제 진압을 하죠. 이때 토벌군 사령부에 박정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박정희는 이제 반란 진압군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압군으로 제주도에 또 들어가. 제주도는 아니고 여수 여수에. 지역에. 여수 지역에. 그때 이제 왜 박정희가 갔냐하면 박정희가 8연대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8연대 연대장이 이제 그 김점곤이라는 당시 이제 뭐 대령이었나 그랬는데요. 김점곤. 박정희보다 나이가 적었지만 아무튼 상관이었고 박정희가 뭐 깍듯이 모셨겠죠. 그런데 그 작전 참모로 박정희를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또 당시 조선경비대 사령관이었던 송호성 장군이죠. 당시 아마 준장인가 됐었을 텐데 이 송호성 장군이 그 토벌군 사령관이 되고 그 밑에 참모들이 이제 김점곤 뭐 대령 그다음에 박정희 소령 뭐 이렇게 이제 박정희 소령까지는 아니었고 아마 대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토벌군 사령부를 구성할 때 박정희가 같이 이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군내에 빨갱이들이 많다 이런 이제 정부에 의해서 숙군이 시작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수 그 사태를 진압하고 나서 거의 이제 진압되는 과정에서 그 이제 그 군 내에 우리 군 내에 이제 적들이 숨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남로당 계열들의 군인들을 다 속아내야 되겠다라는 대대적인 이제 숙청 작업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박정희가 남로당 군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체포되고 사형 선고까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숙군 작업 과정에서 박정희가 제거될 위기에 처한 그렇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남로당 군책이었고 자기 형이 또 소위 대구폭동에서 죽은 사실까지 있다면 네. 박정희는 살아남기 힘들었다고 봐야죠. 그러네요. 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면이 되고 예. 또 그래놓고 사면되면서 군복을 벗어요. 네. 이제 군문을 떠난 거죠.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몇 년도에? 그게 48년 말에 이제 체포가 돼서 48년 10월에 이제 여순 사건이 났으니까요. 그때 네. 이제 토벌군 사령부로 내려갔다가 곧바로 체포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49년 10월 49년 초에 1월 달인가 이제 사면을 받으면서 군복은 벗고 군문은 떠나되 그랬는데도 계속 육군 정보국 내에 그냥 이렇게 문관으로 근무가 되는 겁니다. 군은 참 이상한 일이죠. 문관으로 근무를 계속했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이제 문관으로 근무할 때부터 당시 이제 한국군의 그 핵심 인사들이었던 백선엽, 당시 이제 육군 정보국장이 백선엽이었어요. 육군 정보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직할 그 조직이었던 것인데 네. 훗날 이제 한국군의 뭐 아버지네 뭐네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에요. 백선엽이. 그런 사람이 이제 당시 육군 정보국장이었고 그 육군 정보국의 내에 있던 육군 정보국에서 이제 뭐 있었던 어떤 뭐 인맥을 통해서 박정희를 구명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육군 정보국이 박정희를 최종적으로 살려준 거는 미군의 결정이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당시 그 숙군 과정에 대해서 그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 대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 대위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임스 하우스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이제 우리 한국 그 미군정 치하에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뭐 어떤 뭐 그 역사 연구가들은 이승만, 트루만, 하우스만을 합쳐서 3만이라고도 부르는 정도로 한국군에서 이제 사실은 아까 한국군 아버지를 백선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도 얘기가 되지만 사실은 실제 한국군의 아버지는 제임스 하우스만이다. 자칭 타칭 그렇게 이제 부를 정도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조선경비대를 만드는 과정 이 과정에서 제임스 하우스만의 역할이 아주 지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는 사령관하고 누구는 연대장하고 누구는 뭐하고 참모장하고 뭐 이런 과정 그 인사를 다 이 사람이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면은 그때 48년 그쯤에서 제임스 하우스만이 한국에 들어온 거네요? 이 사람은 46년 2월 달인가 한국에 부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조선경비대 창설 작업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48년 제주 14연대 반란 사건에 관련해서 이제 숙군 작업에 진행될 때 그 숙군 과정에 대한 일일 보고를 자기가 거의 매일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라고 제임스 하우스만이 책에 씁니다. 네네. 이승만에게 보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아주 지대한 관심 아니었겠어요? 우리 군대에 이제 매일 일일 보고를 했다며. 거의 매일 일일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박정희 구명에 대해서도 자기가 최종 보고서를 올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보고서를 올렸다는 얘기는 자기가 살려줬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회고록에서는 차마 이제 그렇게는 못 쓰고 보고서를 올렸다는 식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제임스 하우스만이 박정희를 살렸다고 봐도 뭐 거의 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후에 이제 제임스 하우스만을 통해서 박정희가 좀 이승만에게도 어필이 됐던 거로 봐야 되나요? 이승만까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 제임스 하우스만과 이승만 대통령과의 관계는 아마 이제 그 여순 반란 사건과 그에 이어지는 이제 숙군 과정에서 아마 그 이승만과 제임스 하우스만이 거의 아주 가까워졌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제임스 하우스만의 얘기로는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 회의가 있을 때 자기도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무슨 국방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가하는 중요한 회의에 그 미군 사령관 고문관이었던 제임스 하우스만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정식 직함도 아니고 그냥 고문관이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당시 그 계급은 겨우 대위에 지나지 않았는데
직책에 어울리지 않게 중책을 맡았네요. 그게 그 중책을 맡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선 경비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대신에 대위밖에 안 됐으니까 주목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별로 주목을 끈지 않는 상태에서 아주 네.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네. 박정희는 또 어떤 행로를 걷게 됩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박정희가 이제 제임스 하우스만에 의해서 구명이 된 다음에 네. 49년 초였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예. 이제 계속 이제 근무를 하다가 네. 문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한국 전쟁이 발발하잖아요. 50년 예. 6월달에. 예. 그러면서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문관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이제 군에 복직을 하는 겁니다. 소령으로. 네, 소령으로 복직을 하는. 한국전 과정에서요? 한국전 발발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죠. 1950년 10월 말이네요. 그러니까 전쟁 발발하고 4개월 있다가. 4개월 여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쓸만하다 해서 또 누군가 추천을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군복 벗고 문관으로 이제 원래 문관은 월급도 못 받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 당시 이제 육군정보부장이었던 백선엽이가 자기 뭐 사비를 털어서 좀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던 사람을 다시 이제 한국군의 소령으로 육군 소령으로 복직을 시킨 겁니다. 그때 복직을 시킬 때 어디로 갔냐 하면 처음 간 자리가 구사단 참모장인데요. 구사단장이 누구였냐 하면 장도영이에요. 어떤 인물입니까? 장도영이 나중에 5.16 때 뭐 하죠? 5.16 때 소위 얼굴마담으로 등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박정희 앞에 세웠다가 좀 이따 날려버려서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이렇게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50년에 박정희가 복직이 될 때도 이 장도영이가 박정희를 이렇게 데려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때가 아마 그 소위 이제 그 장도영 같은 사람들 아까 네. 백선엽이나 장도영이나 그 뒤로 이제 박정희를 비호해주는 그 수호신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제임스 하우스만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그러니까 아주 관계가 밀접했던 네. 관계가 돈독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임스 하우스만이 직접 박정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네네. 그 대신에 제임스 하우스만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백선엽이나 장도영이나 네. 뒤에 나오는 송효찬이나 예. 뭐 정일권이나 이런 사람들. 예. 한국군의 이제 핵심 간부 몇 사람, 손에 꼽을 수 있는 몇 사람을 통해서 네. 박정희를 비호했다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이제 보직을 받아서 간 게 장도영 구사단장 밑에 참모장. 그런데 왜 얼굴마담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요. 그 원래 이제 처음 이제 문경에서 교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교사하다가 한참 하다가 그 만주군으로 가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이제 혈서 써가면서 예. 뭐 천황 폐하에 뭐 충성하겠다고 혈서까지 써가면서 이제 가게 되잖아요. 네. 나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일본 육사도 또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조선경비대사관 2기로 갔지만 나이가 많았던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뒤늦게 군문에 입대를 해서 또 여기저기 한참 이제 군 경력을 쌓다가 뒤늦게 또 그 해방을 맞이한 조국에 또 와서 조선경비대 2기생으로 들어갔는데 자기가 그 어디 사실 나이 많은 군인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 박정희가 또 이제 성격도 또 대척 같아가지고 바른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소위 한국군에서 그렇게 뭐 그 호감이 가는 인물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부하들은 좋아했다 그래요. 바른 말도 잘해주고 또 청렴했고 이래서 그랬는데 아무튼 누군가 데려가 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조선경비대 막 만들 때도 그때도 뭐 아마 그때 박정희와 경쟁자들 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연대장급으로 다 나가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박정희 앞길을 가로막을 사람들인데 나중에 다 제거가 돼요 하나하나. 그럼 이제 박정희가 이제 앞서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었듯이 이제 그 육군에 복직이 되고 나서도 한국 그 전쟁 터지고 나서 그 장도영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 박정희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장도영도 뭐 자기가 좋아서 데려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만 같은 자가 이제 시키니까 박정희 좀 잘 데리고 있어라라고 하니까 아마 데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는 또 군에서 어떤 행로를 걸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처음 장도영 구사단장 밑에 참모장으로 간 뒤로 그 뒤로 이제 계속 이제
승진을 거듭했겠죠. 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 계속 지나면서 아마 네. 구사단까지 간 구사단장 참모장이었지만 한 번도 일선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승진을 계속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 목숨도 보존해야 되고 네.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네. 위험한 지역엔 보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후방에 이렇게 머물다가 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별을 달아요. 육군 준장이 됩니다. 53년 11월이네요. 53년 11월 네네, 그러니까, 육군 준장으로 네네, 승진한 거죠. 그러니까 빨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미국을 가요. 오.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포트실 육군 포병학교로 고등군사 훈련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전쟁 때까지 별로 이렇게 큰 공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또 포병으로 이렇게 돌린 거예요. 병과를 돌린 거죠. 육군. 오클라호마주 포트실 육군 포병학교. 네. 그러면 이런 쪽으로 이렇게 뭐 장교들이 어떻게 많이 갔었나요? 아니면 박정희만 특별하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많이 갔었죠. 그러니까 많이 가기도 했군요.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 신생 독립 국가들, 소위 말해서 이제 국가들의 자기들이 만만한 나라들의 그 군 간부들을 양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지무지 많이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네. 제일 많았던 게 한국군이었어요. 그중에 박정희도 하나였던 것이죠. 그럼 박정희 여기서 얼마 동안의 이수 기간을 거칩니까? 여기서 한 1년 가까이 있는데요. 6개월 정도 있네요. 6개월인데. 53년 12월 말에 가서 54년 6월 말에 들어오니까요. 6개월 동안에 뭐 미국 그 유학 생활에 대해서도 전해진 일화가 꽤 많이 있어요. 박정희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그 같이 간 유학생들은 막 여기저기 뭐 술도 먹으러 다니고 구경도 다니고 하는데 박정희는 그때도 별로 이제 그 숙소를 떠나지 않더라. 기숙사를 떠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지내더라. 이런 얘기도 전해져. 그러면 이 비용을 미군에서 부담한 게 아니고? 아니 미군에서 주는데 예. 용돈도 주고 이제 그 뭐 체제비도 주긴 하는데 않았구나. 그 돈도 모아서 집으로 보내고 뭐 이랬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는 이제 뭐 넉넉하게 쓸 형편이 아니어서 네. 그런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뭐 이랬다. 그때 뭐 다 어려웠을 텐데. 다들 어려웠을 때죠. 이제 박정희 특히 가난해서 그랬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그것도 일종의 뭐 청렴 결백하다는 이야기 중에 하나로 전해지는 얘기겠죠. 네. 그럼 6개월 그렇게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어떤 직책을 또 맡았을까요? 그다음에 2군단 포병 사령관이 되네요. 54년 7월 1일자로. 7월. 네. 2군단 포병 사령관.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박정희 일대기를 뭐 관에 관해서는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특히나 요즘 이제 윤석열 12.3 내란 이후에 텔레비 자주 나오는 조갑재 씨라고 계시죠. 원로한조선에 오랫동안 우리 이제 보수논객. 보수논객의 제 1인자로 알려지신 분인데 그렇죠. 이분이 또 박정희에 대해서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이제 박정희에 관한 책을 한 열 몇 권을 이제 쓰는 그 일대기를 그리면서 그중에 방대하게도 썼네요. 네네네. 그런 이제 그 조갑재 씨의 말에 의하면 나이도 많고 군에서 별로 이렇게 호감이 가는 인물이 아니었으니까 남로당 경력까지 있고 이래 놓으니까 이제 병과를 돌려서 진급을 좀 빨리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간 것이다라고 얘기를 책에 쓰여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포병 사령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간 포병학교 교장도 되고요. 이렇게 점점 이제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이 부여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군의 이제 이력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이제 커가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 이제 그래서 포병학교 교장도 되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남로당 이력이라는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리고 나서 55년 또 다른 직책으로 또 이동을 이제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계속 포병으로 계속 성장한 건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포병이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좀 지원 병과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육군이 주력이고 그 육군의 이제 사단장, 뭐 군단장 이런 걸 해야 이제 한국군의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럼 육군 안에 포병이 소속된 게 아니고 육군과 포병이 별도인가요? 육군 안에 포병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일종의 지원병과 비슷한 거니까 제대로 된 이제 한국군의 핵심 간부로 크려면 육군의 이제 뭐 사단장이 된다든가 군단장이 된다든가 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5년 7월달에 사단장이 됩니다. 사단장. 네, 몇 사단? 5사단 사단장이 되네요. 5사단 사단장. 네, 5사단 사단장이 되는데 이때도 누가 끌어주냐 하면요. 이때는 송효찬이었나 좌우지간. 네, 누군가 이제 또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뭐 추천 내지는 뭐 이 사람이 필요해다라든가 요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포병학교 교장으로 있던 사람을 갑자기 이제 사단장에 임명을 해야 되니까 이때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임스 하우스만의 저는 이 제임스 하우스만의 보이들이라고 부르는데 제임스 하우스만과 아주 절친했던 사람들, 네. 뭐 백선엽이든 송효찬이든 장도영이든 또 정일권이든 이런 사람들의 배려로 이제 사단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55년 7월달에 사단장이 됐는데요. 예. 그런데 박정희의 그 군 이력이 이렇게 순탄치만 않았던 거예요. 사단장이 되고 나서요. 네. 된 지 한 6개월쯤 지났네요. 56년 1월달에 폭설이 발생을 한 폭설이 내렸는데. 한겨울에 네네. 1월. 이때 이제 5사단이 어디 있었냐면 강원도 인제 지역이에요. 산간 지역에. 산간 지역에 이제 폭설이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지역이었는데 네. 박정희 5사단장 휘하 장병 80몇 명이 사망을 해요. 대규모로 사망을 했네요. 이건 뭐 큰 사고가 난 거죠. 그러면 문책도 상당히 심했을 텐데요. 문책을 받고 어쩌면 이제 군복을 벗어야 될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제 하기에 따라서. 전투도 아니고 그냥 이동 중에 사망을 해요. 이동이 아니라 이제 그때 이제 막사를 치고 이제 지내는 과정이었겠죠 아마 그때 막사 시설이 시원치 않았는지 좌우지간 휘하 병력 80몇 명을 한꺼번에 폭설로 잃은 겁니다. 그때 이제 박정희 5사단만이 아니고 주변에 이제 강원도 지역에 다른 사단도 있었으니까 이제 몇십 명씩 죽기도 해요. 근데 80몇 명이 죽은 건 아주 큰 사고죠. 그러네요. 그랬는데 이때도 박정희는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육군 참모총장이 정일권이었는데요. 네. 5사단 이제 큰 사고가 났으니까 한번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러 와서는 문책을 해야 되는데 문책을 하는 대신에 혼을 내는 대신에 박 장군이었으니 이만하게 다행이야 뭐 이런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군 내부에서는 아마 말이 많았겠죠. 어떻게 이런 사건을 당했는데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아마 그 원성이 아마 자자했을 것 같아요. 비등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부모들이 또 난리를 그 당시 부모들의 역할이 목소리가 얼마나 들렸는지 모르지만 군 내부에서도 이건 그냥 묻고 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더구나 박정희가 그렇게 뭐 군에 뭐 각 경쟁자들이 많았을 때인데 뭐 어떻게든지 뭐 꼬투리만 잡으면 이제 경쟁자들 쳐내야 되는 게 군 장교들의 이제 그런 생리였을 것인데 그래 놓으니까 이제 또 이때도 박정희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표창도 주고 막 이래요. 이상하게. 그다음에 폭설이 한번 더 내렸는지 그때는 뭐 대처를 잘했는데 뭐 이래가지고 또 표창도 주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우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 폭설의 그 책임에 대해서 완전히 면하지 못해서 인책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군문을 떠나는 대신에 육군대학을 입교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7년 폭설 피해 나 이제 56년 1월 달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56년 몇 월 달에 육군대학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폭설로 병력을 사고를 냈는데 문책해서 예편하는 대신에 다시 육군대학교로 입교를 했다. 네네.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전해집니다. 그 육군대학 들어간 게 당시 뭐 별자리로서는 박정희가 처음이었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크게 인책을 받아 그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데 책임을 묻는 대신에 그냥 교육을 보내는 걸로 대신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돼서 57년 이때도 한 6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6개월 뒤에 육군대학도 또 졸업을 하겠죠. 네, 졸업을 하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육군단 부군단장이 됩니다. 이것도 참. 네, 육군단 부군단장인데 그때 육군단장은 누구였냐면 백인엽 중장이었어요. 백인엽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백선엽의 동생입니다. 어쩐지 이름이. 그죠? 나중에 백인엽 씨는 저 설린학원 이사장이 되잖아요. 그런 분인데. 근데 아주 이 사람이 그 성격이 아주 포악했다. 이렇게 이제 전해집니다. 형제가 아주 다들 악질이었군요. 그러니까 백선엽은 그렇게 인성이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또 당시 이제 같이 백인엽 씨랑 근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그 성격이 워낙 거칠어서 참아내기 힘들 정도였다는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요. 그런데 백인엽 부군단장 육군단에서 어떻게 박정희는 또 여기서도 승승장구했나요? 아니 승승장구했다기보다 이제 그러니까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또 백인엽 육군단장 밑에 부군단장으로 간 것도 백선엽 내지는 또 그 이상의 하우스만이나 누군가의 배려였겠죠.
별로 이제 받아줄 데도 없고 갈 만한 데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백선엽의 동생인 백인엽 육군단장 밑으로 가 있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백인엽 씨가 워낙 성격이 좀 거칠어서 박정희 부군단장을 막대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좀 무서웠겠죠. 어떻게 보면 뭐 남로당 출신에다가 여기저기 사단장 했는데 큰 사고까지 쳐가지고 또 육군대학 갔다 졸업했다는데 이래 놓으니까 아마 무시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건 뭐 그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자기는 지휘봉으로 박정희 철모를 내리칠 정도로 그건 아주 모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박정희가 참다 못해서 들이받았다. 그래서 결국은 또 육군단을 나오게 되는 몇 달 못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네네. 그럼 거길 나와서 그러니까 육군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박정희는 그 폭설 사건으로 인해서도 크게 문책을 받을 뻔한 거를 육군대학 입교로 넘겼고 그랬다가 이제 육군대학 졸업하고 나서 육군단 부군단장으로 갔는데 또 불화해가지고 또 군단장을 들이받고 나왔다는 얘기. 뭐 군단장이 뭐 성격이 워낙 거칠어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됐거나 하극상이란 말이죠. 그렇죠. 군내에서는 또 이런 것도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인데 그렇죠. 근데 박정희도 이때는 그냥 또 무사해요. 누군가 이렇게 계속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좀 있다가 박정희는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육군단 간지 2달 만에 못 견디고 나왔다가 다시 또 7사단장으로 갑니다. 이것도 역시 강원도 인제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강원도 인제에 있는 건데 5사단장 하다가 폭설 피해로 인해서 육군대학 들어갔다가 육군대학 졸업하고 육군단 부군단장 됐다가 다시 또 7사단장이 되는. 그러면은 오히려 승진이네요. 부군단장했다가 사단장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승진이라기보다 오히려 부군단장 갔으면 그 다음에 군단장 가는 게 승진이겠죠. 군단장. 그렇죠. 그래야 맞는 건데 부군단장 간지 2달 만에 이제 그만뒀으니까 군단장을 시킬 수는 없고 사단장 다시 예전에 있던 사단장급으로 다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군 직책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의 좌천성. 그렇지만 그래도 또 그냥 사단장 자리는 보전해주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요. 7사단장 갔는데 여기서 또 사고가 나요. 무슨 사고는 이번에는 화재가 나요. 그래서 병사들이 이제 그 입어야 될 군복을 전부 태워 먹어요. 아이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데 이때도 또 박정희는 무사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역시도 이제 그 주변에 아주 끈끈한 그 인맥들이 비호해주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무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58년도 3월달에 육사 2기로는 가장 먼저 별 2를 답니다. 소장이 되는 거죠. 별 2개 소장으로 진급을 하는군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막 크는 겁니다. 참 이건 참 결코 군 생활이 뭐 순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군복을 벗을 위기도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군의 뭐 나름의 요직들을 그냥 이렇게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이제 아주 강력한 그 수호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뭐 수호신도 수호신이지만 이게 계속 사고가 뭐 자기가 인위적으로 저지른 게 아니고 대처를 미처 못해서 이제 발생했던 사고들이었네요. 그럼 뭐 자기가 잘못했다기보다 운이 없었던 거겠죠. 뭐 폭설 피해나 뭐 화마나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 다 아무튼 그랬는데도 이제 무사히 이제 군에서 소장으로 진급을 이제 하고. 별 2를 단계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58년 이렇게 3월 소장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또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될까요? 그다음에요. 58년 3월에 소장 진급하고 나서 58년 6월달에 제1군 참모장이 되네요. 이것도 승진인가요? 그럴 거죠. 그렇겠죠. 그때 이제 1군, 2군은 1군은 이제 전방 부대. 그리고 우리 이제 38선 밑에 이제 그 면한 부대들을 전부 이렇게 1군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1군이 아닌 그 밑에 있는 후방 지역 전체를 2군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군 전체를 1군과 2군으로 나누는데 그 1군의 참모장이면 굉장한 자리인 거죠. 직책이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개 사단, 여러 개 군단을 거느린 1군의 참모장이니까 아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쯤 되면 이제 박정희는 이제 한국군의 거의 핵심 인사
꼽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정희가 이제 자기 혼자 성장한 게 아니고 네네. 어떤 모종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해 왔다. 그런 모종의 세력이라면은 이제 미국이었을 그렇죠. 것이다. 한국군을 만든 미군 고문관 제임스 하우스만을 비롯해서. 네. 예, 오늘은 그 64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박정희의 망령이 우리 사회를 중요한 시기마다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이제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첫째 시간으로 박정희를 14년간 비호하며 군 장성으로 만든 것은 미국이었다라는 주제로 박정희가 군에서 어떤 행적을 거치며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